2020년 3월 25일 저녁 6시 30분,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박 씨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하지만 전화는 잠시 신호만 갈 뿐 응답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아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가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남편 46살의 최준석 씨였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매일 오후 5시면 학교를 나서서 6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도착하던 남자였습니다. 늦더라도 전화부터 걸어서 아내를 안심시켜줬고요. 박 씨는 남편의 동료 교수들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노력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최준석 씨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우선 최준석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였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소위 엘리트였죠. 아버지는 서울 소재인 모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였고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화학교사였습니다. 교육자 집안답게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명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어요. 그 후 학업을 더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땄죠. 아내 또한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슬하에 11살 아들과 8살 딸을 두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8월, 32살의 젊은 나이에 최준석 씨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전기공학 조교수로 발탁되었어요. 승진이 거듭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죠. 2010년에는 부교수, 2015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연구 및 혁신 분야의 부학장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았어요. 놀랍게도 교수평가 사이트에서 5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점수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점수예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 교수의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고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편의 일정이 규칙적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고 아침 8시 이전에는 학교에 도착했어요. 매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항상 자가용을 타고 다녔고 평일에는 캠퍼스 외의 장소에서 목격되는 일이 전무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인 교회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공원을 갔죠.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루틴은 정말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8.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막힌다고 해도 저녁 6시에는 도착해요. 하지만 이날은 연락도 안 받고 또 저녁 6시 30분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몇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아내는 남편의 신변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저녁 7시 동료 교수에게 연락을 했지만 평소처럼 5시에 퇴근했다는 말만 돌아왔죠. 결국 밤 10시 30분 박 씨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초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뒤늦게 문제가 생겼음을 판단했어요. 곧 경찰은 캠퍼스 보안팀의 협조를 받아서 CCTV와 근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캠퍼스 내 208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수거되었고 분석 결과 오후 5시 12분 최준석 씨의 은색 닛산 로그 차량이 학교를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시내와 도로 신호등에 설치된 CCTV에도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요. 뭔가 단순한 실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도 마치 증발한 것처럼 자취가 없고요. 경찰은 이 동시에 최준석 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제자들, 지인들까지 그와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죠.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빚도, 분쟁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기록도 없었어요. 원한 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요. 학교 안팎에서 그와 갈등을 빚은 사람도 없었고 사소한 말다툼조차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항상 배려를 먼저 하던 사람이었어요. 절대 누군가의 원한을 살며 살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을 설명해 줄 만한 이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의 주변에는 최준석 씨를 해칠 이유를 가진 사람 혹은 그를 미워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편 다른 수사팀은 최준석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났어요. 오후 5시 34분 피닉스시 북부 이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외곽도로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갑자기 끊긴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가 거의 없는 차를 타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한 굳이 들릴 이유는 없는 장소였죠. 다만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끈 것이 최준석 씨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한 결과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의 차량에 왜 GPS가 붙어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차량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장치들은 대부분 실시간 추적이 아닌 이동 경로를 저장하는 용도에 가깝다고 해요. 경찰은 이 기록을 통해 최준석 씨의 차량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실시간 위치 전송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준석 씨의 차량을 도난 및 실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실종 5일차를 맞이합니다.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해 답답함만 늘어가던 그때 의외의 장소에서 실마리가 잡혔어요. 루이지애나주 경찰서에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겁니다. 이 대형 화물 열차만 다니는 기차역 인근 주차장에 며칠째 같은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곳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장시간 머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번호판이 루이지애나가 아닌 자그마치 2,000km나 떨어진 애리조나 소속이었고요.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번호판 디자인이 달라서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각 신고 장소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머물고 있던 3명의 젊은 남녀를 발견합니다. 18살의 남성 자비안 데일런 에젤, 18살의 여성 게브리엘 레이 오스틴, 그리고 현재까지 신원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인물인 18살의 샬론 리처즈였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죠?" 라고 간단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마주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한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바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주, 최준석, 도난 차량. 경찰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어라? 최준석? 그 사람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인물인데?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경찰은 지체 없이 지시를 내립니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차량에서 내려! 이 두 용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순간 움직임을 멈췄고 경찰은 빠르게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신문 촉이 예젤은 닛산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경찰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차량 등록자 정보를 보여줬거든요. 바로 당황하는 겁니다. 오스틴 또한 처음에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경찰은 그녀를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 차주 최준석,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차량입니다. 몰라요? 하지만 오스틴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은 차만 훔친 소녀가 아니라 살인에 연루된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선택하세요. 그제야 오스틴은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스틴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겁니다. 에젤과 오스틴은 2020년 2월 초 한 노숙자 캠핑존에서 텐트를 치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가정 환경이 좀 힘든 상태였고 집을 떠나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그곳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였어요.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직장도 제대로 된 학력도 도움을 요청할 어른도 없었던 이들에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이 손을 뻗은 곳은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성매매였습니다. 그리고 곧 실행에 들어가요. 에스코트, 텔레그램, 텀블러를 깔았고 남성들에게 접근했죠. 2022년 3월 22일 저녁, 에스코트 앱에서 많은 남성들을 물색합니다. 그러던 중 최준석 씨를 발견했죠. 안녕? 최준석 씨가 답장했어요. 안녕? 너 프로필 섹시하다. 그리고 오스틴이 답장합니다. 고마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며칠간의 대화를 나눈 끝에 3월 25일 저녁 8시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곳은 고속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주유소 뒷길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노숙자 캠핑존에서 약 580m 정도 떨어진 사막 지역에 위치한 곳이죠. 덤불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녁 8시 37분 최준석 씨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오스틴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돈을 먼저 요구했어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 속 약속대로였죠. 하지만 이 약속과는 다르게 그는 돈을 바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스틴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돈은 줘야지. 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약 10분간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틴의 남자친구 에젤이었죠.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성큼성큼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야, 현금이랑 지갑, 그리고 노트북까지 전부 내놔.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준석 씨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아요. 저녁 8시 50분, 에젤은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그의 머리를 5차례 가격하면서 그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즉사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처참했죠. 범인들의 얼굴에는 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고는 시신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텐트 안으로 시신을 옮겼죠. 우선 에젤은 이 빨간 폴리에스터 천을 꺼내 시신을 급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텐트 뒤편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 넣었어요. 이후 에젤은 범행에 사용한 망치, 피 묻은 옷가지 등을 챙겨서 15m 간격으로 떨어진 쓰레기통에 나눠버렸습니다. 증거가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들은 최준석 씨의 차를 타고 텍사스로 도주했습니다. 3월 26일 텍사스주 페르스시에 도착한 그들은 친구인 샬론을 태우고 루이지애나주로 놀러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훔친 돈으로 술파티를 벌였죠. 그러다가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오스틴은 줄곧 최준석 씨가 먼저 폭언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젤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접근했다는 전혀 다른 자백을 털어놓았어요. 에젤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할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어렵게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에 다 같이 합세해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를 위해 망치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사건의 계획을 떠나 이 두 사람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준석 씨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준석 씨의 가족들이었어요. 최준석 씨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루틴에 집착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후 단 한 번도 루틴이 깨진 적이 없었고요. 연락을 피한 적도 없었어요. 만약 전부터 성매매 앱을 사용했다면 아내가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이 첫 시도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최대한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를 선택했을 거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심지어 도착한 직후 돌연 마음을 바꿨다는 범인들의 설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죠. 결정적으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약속 장소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최준석 씨가 저녁 6시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 인근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교수를 만났다고 밝힌 시각은 저녁 8시 37분이에요. 그럼 2시간 37분에 공백이 설명되지 않잖아요. 경찰은 의심점을 계속 캐물었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증거와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죠. 쓰레기 운반 경로를 추적해 최종 매립지를 파악했고 그 결과 시신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매립지는 셀 단위로 이 쓰레기를 층층이 매립합니다. 수거 기록을 추적했고 시신은 셀 42번 B구역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무려 1,400개 분량의 쓰레기 수거함이 한데 모이는 구역으로 매립된 쓰레기 높이만 이 3.5m에 달했어요. 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2020년 5월 11일 오전 6시 총 67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15명씩 교대를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도 쉬지 않고 작업이 이어졌죠. 투입된 예산만 해도 하나로 3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방열복과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 코를 찌르는 악취, 끊임없이 들끓는 해충들 속에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열과 탈수,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속출하기도 했죠.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43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범인들의 증언처럼 붉은색 텐트 시트에 쌓여져 있었어요. 또 추가 수색에서 피가 말라붙은 망치와 피 묻은 휴지 조각도 발견되었죠.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겉모습이 아닌 의료 기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죠. 최준석 씨는 2018년 운동 중 낙상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당시 뼈에 수술용 금속판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시신에서 발견된 금속판의 일련 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의 의료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치과 기록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신의 신원은 최종적으로 최준석 씨로 특정되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둔기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대량 뇌출혈이었습니다. 특히 왼쪽 두개골은 완전히 함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2020년 7월 15일 검찰은 오스틴과 에젤을 1급 살인, 무장강도,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오스틴과 에젤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석 씨가 먼저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했고 불법 성매매를 유도했다는 거죠. 또한 범행에 사용된 망치 역시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우연히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성매매를 유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에젤이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 직후의 행동도 우발범죄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도주 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치밀하게 숨기려고 했고 텍사스에서는 최준석 씨의 불에 탄 노트북도 함께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 차량 내부에는 혈흔을 닦아낸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망치 역시 즉흥적으로 집어든 게 아니라 범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에젤과 오스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참고로 이 차를 탄 그 샬론의 경우에는 범행이나 사후 은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었고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 확인되어서 조사 후 석방되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그 2시간 30분의 공백은 의문을 더욱 키웠죠.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아시아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당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혐오 범죄가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준석 씨의 시신은 아내에게 인도되었고 박 씨는 2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범인은 붙잡혔고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찜찜함으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돈을 향한 탐욕과 폭력으로 인해 한 과학자의 밝은 미래가 너무도 허망하게 꺾였다는 거죠. 범인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지만 최준석 씨가 잃어버린 시간과 가족이 잃어버린 삶은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9월 11일 중국 수저우의 병원으로 한 여성이 급히 실려왔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의료진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처음에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강력한 요구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죠.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케타민에 의한 독살이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한 여성은 30대 중반의 전업주부 구수였습니다. 그녀는 의학자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 구수령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의료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고요. 어머니는 조용한 성품의 전업주부로 딸을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구수는 아버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당시 36살의 추샤오창으로 그 역시 의사였습니다. 추샤오창은 중국 장수성 수저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부만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죠. 머리도 비상했던 그는 학창시절 내내 반 1등을 도맡는 수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았고 결국 난징 의과대학에 합격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자친구 추샤오창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 교사로 일을 하며 안정된 삶을 꾸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의사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샤오창은 그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결혼을 하자면서요. 아직 자신의 커리어에 만족하지 못한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자친구는 그의 말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그는 마침내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환자들을 대했고 선배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렵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구수령 교수의 눈에 들게 돼요. 외과의 권위자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는 추샤오창의 학구적이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 교수는 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시간 날 때 내 수술실 한번 와보겠나? 그 제안은 이 추샤오창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교수의 연구에 함께 참여하며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직접 수술을 지켜보며 노하우를 익혔어요. 구수령은 단지 의학적인 조언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죠. 그렇게 구 교수의 집에 오가던 추샤오창은 어느새 그 집안의 익숙한 손님이 되었고 교수의 딸 구수의 눈에도 점점 특별한 존재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연애 경험 한 번 없이 자라온 순수한 여성이었는데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병원과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고
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이 다정함을 받아본 적이 드물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추샤오창은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부탁에도 성심껏 도와주는 그의 모습에 구수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이 추샤오창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구수는 그저 평범한 외모에 특별할 것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은 달랐어요. 구수와 결혼을 한다면 추샤오창에 있어 이상적인 미래를 실현시켜줄 완벽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망 높은 의학 교수의 외동딸의 사회적 지위, 재력, 그리고 아버지인 구수령 교수를 통해 얻게 될 인맥. 상상만 해도 너무도 달콤했어요. 그는 자신만 결심하면 결혼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구 교수 역시 자신을 좋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구수가 매력적이진 않은데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버려? 여기서 잠깐만요. 그에게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어린 시절부터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준 여성이 있어요. 물론 그녀를 떠올리면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믿음을 지켜낼 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양심은 흔들렸지만 계산은 명확했죠. 결국 고민 끝에 구수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추샤오창의 인생은 그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딸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참금으로 근교에 고급 별장을 선물했습니다. 부부는 넓고 조용한 별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외출할 때마다 주위에 부러움을 샀죠. 장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샤오창은 큰 병원에 무난히 취업해서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 추샤오창은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수가 가져다준 지위와 안정, 화려한 외형 속에서도 그는 점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내는 많은 것을 안겨줬지만 그만큼 항상 다정한 남편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또한 노력을 했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성공의 한 부분이라 여겼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자신을 구속하는 조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자극은 병원에서 찾아왔어요. 깔끔한 복장에 늘 자신을 존중하며 따르는 젊은 간호사들. 그들은 추샤오창을 존경받는 의사로 바라봤고 그런 시선은 그의 자존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병원의 간호사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이 모범적인 가장이자 유능한 전문의였지만 이면에서는 쾌락과 욕망을 쫓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내를 무시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어요. 자신과 가족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이혼이나 외도의 폭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간호사 장판. 추샤오창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초과 근무가 있다며 집에도 가지 않고 매일같이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부와 지위를 갖춘 유능한 의사, 그리고 의대 교수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장판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혹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미숙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로 얽히게 되죠.
처음에 추샤오창에게 장판은 그저 다른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일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점점 장판에게 빠져들었고 그녀 역시 단순한 상간녀의 위치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판은 언젠가부터 부부로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 추샤오창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수와의 결혼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 안정된 병원 자리,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그 모든 걸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딜레마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판은 지금 그의 진짜 감정이었고 구수는 그저 끝난 계산의 결과일 뿐이라는 걸요. 한편 구수 역시 이전까지는 남편이 잠깐의 일탈을 하는 정도구나 생각을 하고 상황을 외면해왔지만 이번에는 그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진단은 애매하기만 했어요. 혈액순환 장애나 경미한 호흡기 이상일 수 있다라는 말뿐 뚜렷한 원인도 명확한 치료법도 제시되지 않았죠. 이상 증세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심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던 증상이 이제는 거의 매일 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듯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린 지 1년이 넘은 어느 날 밤, 구수는 갑작스럽게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건강 이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구 교수는 직접 진료에 나섰습니다.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애썼고 다행히 구수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치료를 받아도 증세는 반복되었고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아침, 구수는 이 남편이 직접 내려준 커피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처음 이상 증세가 시작되고 정확히 2년째가 되는 날 구수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딸을 오랫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구 교수는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부검을 하자꾸나.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 훼손을 꺼리는 장례 문화로 인해 가족이 부검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원인 불명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이 관례처럼 시행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샤위 추샤오창이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부검을 하면 장기 하나하나를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구수가 조용히 잠들게 해요. 라면서요. 그는 슬픔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고통을 견디는 유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교수는 부검을 강행했고 결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의문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구수의 체내에서는 정상 범위를 한참 넘는 양의 케타민이 검출된 거예요. 사실 이건 마취 전문의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약물입니다. 그런 약물이 그것도 치명적인 농도로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건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약했다는 거죠.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케타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현장에서 주로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무색무취에다가 소량으로도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감을 하지 않으면 중독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약물이에요. 그래서 부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수사당국은 곧바로 용의자를 좁힐 수 있었죠. 구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2일 후 경찰은 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추샤오창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거짓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추샤오창에게 두 얼굴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마취제와 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전문성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악용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내연녀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아내가 마시는 커피에 소량의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하여 그녀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꾸미기로요. 이 물질은 식품 첨가물로도 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구수는 정체불명 증상에 시달린 거고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조차 명확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2003년 9월 11일 추샤오창은 마침내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내에게 커피를 건넸는데 이 안에는 치사량의 케타민이 타져 있었죠.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자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아내를 무려 1시간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호흡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끝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원인이었던 아질산 나트륨은 시간이 지나며 체내에서 배출되어서 구수의 건강에 직접적인 치명상은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물로 건강을 악화시킨 후 치명적인 케타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추샤오창의 정교한 살인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더구나 병원 측에서 약물 반출 기록이나 의심 정황을 조기에 파악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아내에게 독극물을 투약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2004년 1월 법원은 추샤오창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수많은 사람의 신뢰와 삶을 파괴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가 쫓았던 성공은 결국 진심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랑 없는 결혼, 권력과 욕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에 던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네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